그래서 오늘 코인 트렌드의 내용은 저번 주 주요 지표가 나왔었죠. 미국의 주요 고용 지표인 NFP, 논판 페이롤스, 즉 비노 고용 지표에 대한 발표 이후에 시장에 대한 흐름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주요 지표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물가 지표 나오는데요. 이런 지표들이 향후 어떻게 미국 증시 그리고 특히나 통화 정책을 이제 얼마 두지 않았죠. 6월 FOMC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19일인데 6월 19일 새벽 3시입니다. 금리 발표까지 합치면은 뭐 1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는 게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복합적으로 그리고 빌드업해서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번 주 뉴욕 증시 마감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아까쯤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뉴욕의 3대 지수, 나스닥, S&P 그리고 다우존스 산업지수 세 지수를 모두 보여줬습니다. 흐름은 어떻게 나왔냐? 자, 3대 지수 모두 1%대 이상으로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날 좀 이제 뭐 다 1% 평균이었지만은 시장의 유동성에 가장 예민한 나스닥이 조금 더 높은 수치로 1.2%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에서 이슈는 이거 하나였죠. 미국 고용에 대한 지표 호조 덕분에 증시 3대 지수 모두 1% 이상으로 마감을 했다라면서 이제 제가 보는 주요 미디어 매체에서 이렇게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시장 입장에서는 뉴욕 증시가 이제 고용 호조에 상승을 했다. 이제 그것도 이제 1% 정도밖에 되진 않았지만 뭐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주말 사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줬었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되는 고용 지표, 코인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국내 증시 아니면 뭐 미국 증시나 뭐 여러 가지 펀드 상품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는 게 저는 사실 이제 경제 캘린더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이제 주요 국가들이 어떤 지표들, PMI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소비나 물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이제 날짜와 시간의 순서만큼 이제 변화돼서 나오게 되는데 시장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9시 30분에 발표된 미국 비농업 고용 지수 NFP에 대한 발표 이후 시장에 대한 흐름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고용 지표를 볼 때는요. 일단 두 가지 같이 보시는 게 좋은데 같이 발표됩니다. 비농업 고용 지표랑 그리고 미국 실업률 이렇게 발표가 돼요. 실업률과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핵심 고용 지표인데 비농업 고용 지수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1차 산업과 2차 산업을 제외한 3차 산업 이상, 3차 산업을 종사하는 이제 모든 포괄적인 고용에 대한 부분에서에 대한 지표입니다. 즉 비농업 고용 지수가 높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경기의 모멘텀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주요 핵심 지표인데요. 이 지표랑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용 지표가 상승을 하고 실업률이 떨어진다면 역시 그 나라의 또는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기준으로 말 거니까 미국 시장의 고용이 호조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실업률이 사실 옛날에는 비농업 지수가 조금 더 이제 시장의 포커스에 좀 더 맞춰졌었습니다만 이제 이전에 파월이 9월이었었습니다. 24년 9월 기준으로 이제 FOMC 이후에 이제 물가를 이제 실업률과 같은 동급으로 보겠다 하면서 이제 고용 비중에서 실업률에 대한 지표도 사실상 많이 중요해진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매달 첫째 주 금요일 9시 30분에는 미국 시장의 경기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 지표 두 가지 핵심이죠. 비농업과 실업률이 나온다. 그리고 현재 파월의 스탠스가 실업률도 현재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전에는 비농업 지표와 CPI 이 두 가지만 봤다면 실업률도 같이 고려해서 봐야 한다는 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은 FOMC 5월에 있었던 FOMC 회의록에서도 내용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서 해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업률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실업률 현황은 예측치가 4.2% 우리가 말하는 컨센서스죠. 시장이 예측했던 부분은 4.2%였는데 이제 실제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높지도 낮지도 않은 어느 정도 평범한 상태로 실업률이 나왔는데요. 실업률은 현재 작년 7월부터 그리고 이번 연도 6월까지 모멘텀이 평균적으로 4.1%에서 4.2% 수준으로 이 수치에서 벗어나거나 높은 수준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면서 이 구간에서 놀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연준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연준이 평가하는 이 실업률, 만약에 실업률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연준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겠죠.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통화 정책에 조금 더 근접하게 해서 통화 정책을 조금 더 비둘기파적 성향으로 갈 수 있겠지만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실업률이 위험하다라고 평가하는 건 바로 자연 실업률이 4.6%가 돌파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현재 작년 7월부터 현 시점 6월까지 현재 실업률에 대한 평균치는 4.1에서 4.2%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양적 완화가 아니라 통화 정책에 대한 완화적 성향을 스탠스를 보여주려면 최소한 실업률이 4.6% 이상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보다 미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실업률로만 따졌을 때 연준이 스탠스 바꾸려면 4.6%가 좀 넘어가 줘야 어느 정도 연준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실업률은요 어느 정도 보조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넘팜부터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업률은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4.1에서 4.2. 하지만 비농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호조라고 여러분들한테 기사까지 보여줬었죠. 예측치는 이제 126K, 하지만 실제치는 139K를 넘어가면서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기 지표는 PMI 지표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치가 이제 50을 기준으로 높고 낮냐라고 평가를 둔다면 대부분의 경제 지표는 예측치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면은 호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부분도 좀 봐야 돼요. 컨센서스란 실제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측치에 대한 변화율을 조금 더 여러분들도 신경 써야 돼요. 2025년 1월부터 그리고 2024년 12월 이 사이가 이제 통화 정책의 변화가 크게 드러났던 부분이죠. 다들 알겠지만 2024년 9월, 이제 2024년 8월 잭슨홀 회의에서 연준이 그 연준의 의장이죠. 파월이 이제 정책을 바꿀 때가 됐다고 하면서 1년에 한 번 있는 주요한 통화 정책 심포지엄에서 잭슨홀 회의라고 하는데 이 잭슨홀 회의에서 스탠스를 바꾼다고 얘기하면서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서 시장에 완화가 되는 부분은 당연하겠죠. 당연히 실질금리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실질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서 이제 기업들의 이제 고용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 수치가 이제 좀 작년 11월 부분에서는 좀 좋지 못했는데 24년 12월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1월도 높은 수치를 보여줬는데 이후에 12월 FOMC에서 금리에 대한 전망을 바꿨죠. 원래 기존 25년에는 금리를 4번 정도 인하하겠다라는 이제 스탠스를 보였지만 12월 FOMC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금리에 대한 전망을 이제 2번 정도로 25년에는 금리 인하를 2번 정도로 인하하겠다라고 전망을 바꾸면서 시장에 약간의 이제 매파적 성향을 보였던 FOMC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적으로 보면은 고용에 대한 예측치가 164, 169, 159, 137 이렇게 하면서 예측치를 계속적으로 낮추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연준에서 의하는 뜻이 뭐냐면요. 고용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예측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본다고 치면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거든요. 하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현재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를 바꿀 이유도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를 계속적으로 관망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치를 지속적으로 조금씩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지금 고용에 대한 부분이 예측치보다 높은 수준이더라도 이전 달과 그전 달만 보더라도 고용에 대한 흐름은 약해지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고용 자체는 예측치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호조세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 연준이 지속적으로 예측치를 낮추는 값도 있고 그리고 시장과 실제치가 계속적으로 낮춰지는 부분에서 본다면은 고용의 호전세가 나오고 있다 안 나오고 있다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폭발적으로 고용이 높아지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간에 이런 부분들만 보고 이제 시장에서는 2월 기준 계속 예상치를 낮추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연준의 시각을 보게 되면은 이점이겠죠. 자기네들이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을 어차피 다른 기관에서 고용에 대한 예측치를 낮추긴 하지만 이 부분만 봤었을 때 고용에 대한 호조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 고용이 지금 너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고용이 너무 좋은 것도 너무 나쁜 것도 아닌 상태. 즉 무슨 소리죠? 연준이 개입할 의사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러한 시장 상태를 연준 입장에서는 균형 잡힌 시장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를 이제 고려했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하반기에 두고 있는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중요한 것보다 이제 물가 CPI 지표에 대한 부분에서 포커스를 좀 더 맞추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고용만 봤었을 때는 연준이 통화 정책을 바꿀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의 금리 변경 신호는 아니라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평가, 시장은 어느 정도 환호를 했지만 통화 정책에 제일 중요한 통화 정책에는 효과는 미비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기사와 함께 나왔던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이 부분의 고용 수치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시장도 알고 있어요. 상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안 할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7월 FOMC에 대한 기준금리 동결 확률도 83.4%까지 높여서 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매번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5월 달부터 방송을 드리면서 5월 초에 방송을 했었었는데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상반기 금리 인하 절대 안 할 거고 상반기부터 가능하다. 그리고 7월도 불가능하고 8월 잭슨홀 회의 이후에 9월 FOMC부터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시장 예상과 맞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중앙은행에 대한 스탠스나 중앙은행에 대한 이제 행동이죠. 중앙은행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예상 포인트를 못 잡으면은 사실상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이제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연준의 뜻을 모르면 사실상 투자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방향성을 모르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매번 저도 너튜브나 아니면은 소통방에서도 매번 얘기하지만은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이 전부고 그 유동성을 다루는 게 영순위가 중앙은행이니 중앙은행의 행동과 중앙은행의 스탠스와 중앙은행의 해석을 모르면 사실상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일단 배우는 게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아무튼 현재 시점에서는 고용에 대한 부분만 봤었을 때 현재 미국에선 7월 FOMC에 대한 금리 인하 포인트도 사실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용 NFP, 자, 이중책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고용은 끝났습니다. 아까쯤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과 두 번째였죠. 물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 드렸는데 아나운서님한테 잠깐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네. 물가는 사실 이제 시장에서 평가하는 경제 지표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컨슈머 이제 펄페이스 인덱스,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소비와 이제 잠시만 PPI가 이제 기업 사업이죠. 네. 그 부분에서 개인 소비 지출이 중요한지 아니면 생산자 수치가 중요한지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CPI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PPI가 영향을 주는지 제가 한번 예전에 설명드렸었는데 네. CPI와 PPI 중 연준이 평가하는 주요 물가 지수는 무엇일까요? CPI 아닌가요? 맞습니다. CPI 네. 당연히 정답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C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소비자 물가 지출이고, 그리고 미국은 전통적으로 소비가 70%를 차지하는 사업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물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 소비 물가에 대한 부분을 보고 연준이 고용, 아까 말씀드렸던 비노업과 실업률, 그리고 물가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세 가지 지표로 해석을 하면서 통화 정책을 바꾸는 거예요. 비농업 지표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 CPI와 PPI는 이제 보조적인데 CPI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계속적으로 낮춰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시장의 기대에 맞게끔 통화 정책을 조금 더 비둘기파적 성향, 즉 완화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건덕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일 경우에는 계속적인 동결이나 일단 시장을 계속 바라보겠죠. 근데 그 중에서 CPI 지표는 여러분들 6월 11일 날 저희 오늘이 이제 6월 9일이죠. 6월 9일이기 때문에 이틀 뒤 발표가 되는데요. CPI 지표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9시 30분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의 CPI가 발표됩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YOY,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9개에서 10개 정도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연준이 평가하는 지표가 무엇이냐라는 건데 바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지표,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는 별 3개짜리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당연히 별 3개짜리 많지만 별 3개짜리가 총 3개 있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연준이 평가하는 거는 바로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를 봅니다. 자, 그래서 코어 CPI 이제 MO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코어 CPI가 무엇이냐면요. 일단 여러분들 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격 변동이 심한 부분에서의 이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크게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식료품, 두 번째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식료품과 에너지는 이제 시기나 어떤 시즌이나 어떤 상황이 됐었을 때 이러한 가격 변동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판단하고 그 부분에서 물가를 평가하기에는 연준이 이제 살짝 이제 뭐라 해야 되죠? 평균 중립적인 상황을 보이지 않는 지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식료품과 그리고 가격 변동이 심한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특히 전월 대비를 평가하면서 통화 정책을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지표를 볼 때 당연히 매주 첫 번째 금요일에 나오는 비농업 지표와 그리고 그 후 다음 주에 나오는 물가 지표를 봐야 되는데 물가 지표 중에서는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CPI가 중요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는 그중에서 근원 CPI, 특히 코어 CPI, MOM 전월 대비가 중요하다라고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1일 9시 30분 이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시장은 전반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스케줄표인데요. 6월 6일 NFP,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논팜 페이롤스, 그래서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와 함께 실업률 지표가 나왔고요. 그래서 시장은 현재 이런 고용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고 연준 입장에서 이러한 평가에 대한 고용에 대한 평가를 봤었을 땐 당장의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5월과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6월 11일 날 CPI 발표가 이제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저는 예상치와 거의 부합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현재 이번에 물가까지 낮춰지게 되면 사실 6월 FOMC에서 내용이 바꿔질 것은 없겠죠. 그러다 보니 이번 6월 FOMC도 사실상 기대할 만한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이제 6월 19일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이루어지는 미국 통화 정책을 지금 이제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6월 6일이 끝났고 6월 11일 날 물가 지표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마지막으로 6월 FOMC에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변화가 크게 있을 거다 없을 거다라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만 이제 FOMC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예전에 FOMC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FOMC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FOMC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FOMC가 끝나면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다 알고 있죠? 6월 FOMC 미국에서 기준금리 동결할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내용들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전문입니다. 하지만 전문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나올 회의록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적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바로 파월이 FOMC, 이제 미국의 통화정책 정례 회의를 마치고 나서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이 제일 중요한데 이때 파월이 이전과 다른 발언이라든지 이전과 다른 스탠스를 보일 경우 그때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FOMC가 있는 날에는 사실 저는 뭐 미국 주식이든 뭐 그 외에 코인 선물이든 아니면 그 외 해외 옵션이든 간에 그런 상품들을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일단 동결이 나오면은 시장 변동성은 거의 없을 거고 그 이후에 전문 나와도 움직임이 없을 건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파월과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뭐 다른 뭐 미국의 주요 매체를 통해서 뭐 CNBC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해석이 가능할지가 저는 의문이거든요. 대부분 다 이제 당연히 그 사람들은 미국이니까 외국어를 쓰겠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다 체크하고 대응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이라는 변수가 있는 이런 시간대에는 사실 거래를 하지 말고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그걸 평가하고 매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FOMC를 보는 방법은 금리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전문은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세 번째 마지막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가 꺼내는지. 하지만 6월 FOMC는 다른 FOMC들과 좀 더 다른 하나의 지표가 나오는데요. 아나운서님,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았나요? 배수로 3배수죠. 3월, 네. 6월, 9월, 12월에 해당하는 FOMC에는 점으로 시작하는 지표가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점도표? 맞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제가 열심히 배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점도표라는 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지만 3월과 6월과 1년에 FOMC 회의는 8번이 있는데
3월과 6월과 9월과 12월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볼 수 있는 달이죠. 그 달에 해당하는 점도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점도표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미국이 현재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로 전망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 점도표가 만약에 이번에 이전과 다른 형태를 보인다면 시장에서는 그걸 다르게 평가를 하겠죠. 예를 들면 볼게요. 이번 3월 FOMC는 작년 12월 FOMC의 점도표와 변화율이 없었습니다. 작년 12월 FOMC에서 점도표는 이전 연도 작년 9월 FOMC에서는 점도표가 내년 2025년 미국의 금리를 4번 정도 인하할 거라 했지만 이후 12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2번 정도 낮춰지게 되면서 사실 금리에 대한 부분에서 인하를 했긴 했지만 시장 자체의 해석은 이날 12월 FOMC는 12월 16일이었던 것 같아요. 12월 16일 FOMC는 어떻게 됐다? 매파적 성향으로 됐기 때문에 이날 FOMC 끝나고 주가라 그리고 암호화폐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FOMC는 12월 FOMC와 당연히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 보니 3월 FOMC에서는 12월 FOMC의 점도표와 변화율이 없었기 때문에 무난한 FOMC로 평가가 돼요. 다만 이번 6월 FOMC에서도 현재 파월의 스탠스가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죠. 미국 중앙은행이 지금도 똑같이 금리 인하를 2번 정도로 예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 6월 FOMC 또한 점도표가 변화될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해서 원래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FOMC가 이제 6월과 9월 FOMC가 제일 중요한데 이번 연도 6월 FOMC는 사실 이번 연도 3월 FOMC와 마찬가지로 볼 게 없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19일 날 이제 FOMC가 진행된다. 썸머 타임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제 3시 정도인데요. 썸머 타임이 적용이 끝난다면 4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금리 결정은 이전에 있던 4.5%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99%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오늘 FOMC에서도 이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이미 7월 FOMC에서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80% 이상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6월 FOMC 금리 동결은 말 안 해도 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제가 한번 나눴던 적이 있었었는데 어차피 파월은 상반기부터 금리에 대한 부분에서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월 FOMC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분을 인하를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첫 번째 이유가 뭐였었냐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있었던 5월 FOMC에 대한 내용도 공급 충격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인하를 상반기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순서를 좀 바꿨는데 그리고 3월 FOMC 또한 연준 스탠스 똑같았어요. 파월 발언 아직도 시장 불확실성하다. 그리고 연준의 업무에 영향 없다 발언하면서 이 당시 2월과 3월에 있었던 상원과 하원의 FOMC가 아니라 파월 연설, 청문회 연설에서도 똑같은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파월 머릿속에는 상반기에는 금리에 대한 변화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보고 있는데 일단 7월에 금리에 대한 동결 퍼센티지를 80% 이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9월, 10월, 11월에 있을 회의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요 일단 FOMC 점도표를 보게 되면 이번에 금리 인하의 횟수를 보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금년에는 2번 정도를 인하하겠죠. 즉 지금 남은 시점에서의 이제 FOMC는 6월 FOMC는 어차피 동결이고 그리고 7월도 마찬가지로 동결 가능성이 높으니 앞으로 있을 이 3번의 회의에서 가능성을 높이는 건데 저는 최소한 9월 FOMC에서의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6월 FOMC는 고용만 봤을 때는 동결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9월 FOMC의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고 있는 이유가 바로 9월 직전에 있는 잭슨홀 회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잭슨홀 회의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요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 연준, 의원, 경제, 학자, 정책 전문가, 뭐 언론들 그냥 다 모여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하는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심포지엄이거든요. 이 잭슨홀에서 항상 연준 의장, 특히 현재 파월 의장이 스탠스를 많이 바꿔줬던 부분을 매번 볼 수 있어요. 2023년에도 송화 정책 변화할 때 그때도 파월이 잭슨홀 회의에서 언급을 하고 그 이후에 9월 FOMC에서 변경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내용을 좀 더 다루게 하고요. 작년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사했었을 때도 8월 잭슨홀 회의를 거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하의 시기를 딱 본다면
역시나 잭슨홀 회의라는 중요한 이제 경제 심포지엄을 마치고 나서 그 이후의 스탠스를 공개 시장에 이제 어느 정도 내비추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9월부터의 금리 가능성을 대략 70% 정도로 예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잭슨홀 회의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데 좀 적게 나와 있죠. 작게 나와 있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특히 이제 연설은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 발표로 해석되며 2023년 그리고 2024년에 통화 정책이 변경될 때마다 이러한 잭슨홀 회의를 거쳤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미나 특징 이거는 이제 사실 어느 정도 그냥 기초 지식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년마다 있을 중장기 정책, 특히 통화 정책에 대한 이제 프레임워크 보고서와 같은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잭슨홀 회의란 뭐냐? 매년 8월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개최되는 연준 주도의 국제 심포지엄이고요. 경제에서 중요한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를 크게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이제 이벤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FOMC와 잭슨홀 회의를 거의 이제 거시 경제의 매크로 경제의 가장 큰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8월 잭슨홀 회의 이후에 뭐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9월 FOMC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암호화폐 시장은 언제부터 상승을 할까요? 저는 만약에 8월 잭슨홀 회의에서 연준의 의장인 파월이 이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 포인트를 전달해 줄 때 그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당장의 9월 FOMC에서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암호화폐 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번 8월 잭슨홀 회의부터의 8월이 무슨 말을 할지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줄고 늘어나고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8월 잭슨홀 회의가 암호화폐 시장의 하나의 변경될 수 있는 유동성에 대한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는 이제 신호탄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보게 되고 이제 이거는 간단한 건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통화 정책의 변화를 줬던 카드들이었죠. 비농업 지표와 물가 지표, 특히 CPI 이 두 가지가 지금은 의미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고용 지표가 좋거나 CPI가 낮아지는 모습이 봤었을 때 통화 정책이 변화가 나올 가능성을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용 지표가 좋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고용 지표가 좋다 하면은 암호화폐 시장은 올라왔어요. 왜냐? 연준 입장에서는 현재 이러한 고용률을 보고 시장에서 통화 정책을 좀 더 완화할 수 있게끔 했을 수 있는 한 요소로 볼 수 있었거든요. 반대로 물가 지수가 낮춰도 주가는 상승했었습니다. 다만 이번 연도 1월부터 현재까지 파월의 스탠스 상반기 금리 인하 없다 7월까지도 금리에 대한 동결 계속적으로 유지되다 보니 현재 통화 정책의 결정을 주었던 비농업 지표와 물가 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그래서 변동성 얼마나 나왔냐면 원래 이제 비농업 지표나 물가 지표 나올 때 한 3K에서 5K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줬지만 이번 비농업 지표 발표 이후엔 변동성이 1K도 안 움직였네요. 1K 겨우 움직였네요. 1.3K 정도 움직이는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FOMC에 대한 프리뷰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